지난 그 사전 제작 강의 이어서 이게 뭐 때문에 아마 이 아크로벨 리더를 이렇게 봅시다. 얘는 자, 그 여러 가지 무역의 종류 얘기하고 있었죠. 무역의 종류하고 얘기하고 있었고, 대응 구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동서 냉전 시대 때 아무래도 그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제 경제 발전이나 산업 성장이나 기술 발전이 잘 되다 보니까 기술의 격차라든지 이런 게 좀 발생하죠. 네, 그래서 동구권 국가들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서방 물건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서방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딱히 사갈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원자재나 뭐 이런 것들을 사가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그렇다고 한쪽 국가만 일방적으로 수출 수입하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대응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무역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런 건 안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최근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한국의 그 주요 방산 업체인 하나 시스템스가 이제 그 레드백이라는 그 장갑차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호주에 팔기로 했어요. 근데 호주에 그냥 파는 방식이 아니라 조건이 뭐였냐면 호주의 철강석이 우리나라 그 이제 한국의 포스코나 포스코죠. 뭐 포항제철소나 광양제철소나 전부 다 이제 포항에 사용되는 그 제철소들이 고급 철강석들이 다 이제 그 호주에서 오는 것들이 많은데 호주산 강판을 써서 장갑차를 만드는 게 조건으로 한국이 호주에 이제 장갑차를 수출하기로 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장갑차나 이런 군용 무기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전투기라든지 전함이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게 되게 비싸거든요. 고가의 제품이란 말이야. 그 일례로 공도에서 다니는 자동차 중에 가장 비싼 차가 부가티로 알고 있거든. 내가 알기로 롤스로이스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부가티가 뭐 한 30억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듣기만 했어. 본 적도 없어 나는. 근데 K2 전차 이런 거는 최소 수출 가격이 100억이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다른 거야, 단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쪽 그리고 보통 이게 민간이 사는 게 아니잖아. 무기 같은 거. 국가의 거래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뭔가 이게 조건을 달아서 카운터 퍼체이스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대응 구매고, 산업혁명 이런 거 있습니다. 충분히 뭐 이럴 수 있는 제품 판매 방식도 있고 뭐 합작 투자 형태도 있고, 이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산업혁명이 있을 수 있는데, 제품 판매 방식은 이거예요. 공장 줘주고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 일부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고, 합작 투자는 뭐 그 말 그대로 뭐 다양한 형태의 합작 투자가 있을 수 있죠. 합작 회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기술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OEM 생산을 일부 한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어떤 특정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자본과 어떤 기술과 투자를 하고 공장 설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산되는 부가가치를 쉐어하는, 그건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계약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상계무역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옵셋 트레이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절충무역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떤 군장비나 항공기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기술을 넘겨가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상계무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갑서무역, 뭐 이건 이제 국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 갑서를 교환을 해가지고 상호무역의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갑서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용 자체가 되게 올드비하네.
모두 패션해요. 그래요. 수출이 요즘에 이런 거가 있을까요? 많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물품의 가공 방식에 따른 분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위탁 가공 생산, 수탁 가공 생산을 전제로 하는 거죠. 수탁 가공 생산은 받는 거예요. 수탁이란 말 자체가 받다예요. 위탁이란 말은 준다는 거, 위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느낌이 오죠? 위탁 가공 구역은 뭐예요? 내가 남한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만들어서 받는 거예요. 그거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 자본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생산된 물건을 한국으로 다시 가져온 경우도 있고, 그러면 뭐가 돼요? 위탁 가공 수입이 되죠. 한국에서 자본이 나가가지고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공장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생산된 TV나 휴대폰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다른 아세안 국가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으로 판매할 수도 있죠. 그럼 뭐 위탁 가공 수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별다른 의미가 있거나 뭐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반대로 수탁 가공 구역도 있죠. 이거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이 기술이 좀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없는데 예전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신발 같은 거 OEM 생산 하면 이제 외국 브랜드에 한국에서 공장을 돌리는데 이제 브랜드는 다른 업체 거를 써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수출을 하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수탁 가공 구역이 됩니다. 위탁 판매 수출이 있을 거고요. 수탁 판매 수입. 이거는 이제 앞에 거는 가공이 포인트인데 이거는 판매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에이전트 역할을 해줍니다. 대리인 역할, 수출 대리, 수입 대리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당연히 위탁이나 수탁이란 말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 어떤 특정한 시장에 새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거기와 누군가를 계약을 해서 뭐 바이어를 뚫거나 해서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거기에 내가 지사나 사무소를 차려가지고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럼 거기 대리 업체, 뭔가 에이전트 같은 업체를 두고 거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거나 뭐 그러면 그 에이전트들은 당연히 수수료를 먹을 것이고 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새로운 판매 루트를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것이 위탁 판매 수출하고 수탁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서무역이 있고 남북무역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참 올드한 표현이에요. 동서무역,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무역. 남북무역, 선진국과 후진국의 물론 이 개념 자체도 이제 틀린 말이긴 했지만 예전에 20세기에는 주로 선진국들이 북반구에 위치했고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경우에 남반구에 위치했기 때문에 남북무역이라는 것을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교역이라고 지칭을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 쭉 보고 있는데 표현들이 굉장히 20세기적이에요. 21세기적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의 문제 참 영상 찍고 있는 대학 교육의 문제를 내가 뭐라기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라는 게 교과서잖아. 여러분들이 보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있는 정도의 내용인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 정도 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이론과 그 사실에 반론을 제기 못할 정도로 정론화된 경우의 교과서에 실리는 그 어떤 교수님이 쓰셨던 간에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과 좀 안 맞아. 올드해. 너무 옛날 얘기야. 지금 뭐 동서냉전이 언제 끝났는데 20세기 끝났는데 지금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20년 지났죠.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그 21세기가 이제 시작됐다. 나도 그거에 굉장히 동의해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어차피 진도야 뭐 대충 나가고
비로소 여러분들 앞에 그 주민등록번호에 거의 대부분 0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9로 시작하는 사람 있어? 9 괜찮아, 뭐 있을 수 있어. 8로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뭐냐면 20세기, 21세기 태어났어요. 그죠? 21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적 주도권을 이제 형성을 하고 10년 정도 더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거고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겠죠. 그러면 진짜 21세기가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이 저는 진정한 20세기와 21세기의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봐서. 이게 무슨 차이냐면 코로나 전과 후가 너무 달라졌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이제 한 71살, 2살 되셨는데 코로나 전에는요 스마트폰을 사드려도 카톡을 안 쓰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화와 문자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그 외손녀랑 화상통화를 혼자서 능숙하게,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내가 내 기준에서는 우리 아버지를 내가 바라봤을 때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00년으로 바뀌었을 때, 1990년대에서 2000년으로 바뀌었을 때, 물론 그때도 IT 혁명이 있었죠. 그때도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었고 인터넷이 보급됐어요. 스마트폰 2009년, 2008년, 9년, 10년 그때 막 보급됐죠. 한 10년 주기로.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인터넷이 확장이 됐어도 쓰는 사람만 썼다는 거야, 그 전까지.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 전 연령대, 전 분야에 걸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로 다 전환됐어요. 내가 말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강의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사전 제작 영상을 올린다든지 상상도 못할 코로나 전에. 불과 3년, 4년 전에 제가 수업을 하는데 대학교에서, 국립대학교에서, 그 보수적인 국립대학교에서 강의 영상을 뭐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게요. 수용했을까? 학교 본부가? 당장 전화 와가지고 교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까? 아무도 문제, 지금 현재 오늘날 저한테 아무도 문제 안 정해요. 총장님부터 그 어떤 분도.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뭐 온라인, 오프라인 뭐 결합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혁신 수업이네요. 세상이 달라졌어. 세상이 달라졌는데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그 세상이 달라진 기준점이 뭐냐? 코로나 팬데믹. 그러면 나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20세기, 그 이후는 21세기라고 생각해요. 애뉴얼, 그러니까 달력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1900년대 있잖아요. 그 1900년대를 20세기라 하죠. 20세기에 아주 사람들을 변화하게끔 만든 기준이 뭐였냐면 세계 1차 대전이었어요. 세계 1차 대전이 1919년에 끝났는데 세계 2차 대전 말고 그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 만들어서 일본에 원자폭탄 터뜨려서 그 대한민국이 강복한 그 세계 2차 대전 말고 1차 대전. 1차 대전이 1919년에 끝났어요. 1919년에 끝났을 때 유럽에 무슨 왕 이런 거 많았잖아. 무슨 황제, 뭐 신성 로마 제국, 무슨 뭐 오스트리아 제국, 폴란드 왕국, 무슨 왕국 있잖아. 그 왕국의 절반 이상이 없어. 세계 1차 대전 딱 끝나고 나서. 그게 다 전쟁이 진 나라들. 전쟁에 이긴 나라들도 다 뭘로 바뀌냐면 입헌 군주국으로 바뀌어요. 왕이 상징으로만 존재하는, 지금 뭐야? 영국 같은 거.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1919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도 민주주의란 개념은 있고 공화주의란 개념도 있고 뭐 천부인권, 인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개념 속에 있었죠. 있었지만
실제로 공화정으로 바뀌는 계기가 1919년에 있었고 또 그때 결정적으로 뭐냐면 1900년대, 1910년대에 세계 1차 대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1917이나 이런 영화 같은 걸 보면 알겠지만 그때 사람이 엄청 많이 죽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숫자만큼 죽어요. 한 5천만 명이 전쟁에서 없어졌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890년대에서 1910년대 태어난 남자들의 80% 90%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전쟁이 딱 끝났는데 국가의 20대 남자의 80%가 없어졌어요. 전쟁에서. 그럼 어떻게 돼? 생산은 누가 해? 생산은 누가 해? 공장은 누가 가? 여자들이 갑시다. 그럼 여자들이 경제력을 갖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성 인권이 신장. 그 변화가 세계 1차 대전이었거든? 그러니까 딱 시기적으로 100년 후에 유럽이 세계 1차 대전을 치르고 딱 100년 후에 우리는 뭘 겪었어?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죠. 그만큼 큰 사건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이게 뒤에 올 얘기하고 이번 주 강의 자료 다음 주 강의 자료 있어요. 다음 주 강의 자료에 할 얘기에 같이 묶여서 요 얘기를 이어서 들으면 돼요. 자, 그러면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자, 기타의 무역에 플랜트 수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간단해요. 공장 저어주는 거예요. 공장 저어주는 거. 그리고 보세 창고도 조건의 거래라는 게 있어요. BWT라고 하는데 이거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는데 제가 사전제작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면세점을 보세 판매장이라고 한다 했어요. 보세 판매장. 보세 창고도 있습니다. 보세 창고. 그러니까 영어로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이게 보세 창고잖아. 세금을 유보한 창고예요. 세금을 유보했다는 거에서 세금은 당연히 무엇일까? 간세죠. 간세가 유보된 창고라는 뜻이에요. 자, 한국이에요. 너무 마인크래프트처럼 그리긴 했는데 한국이에요. 자, 한국에 물건이 들어와요. 여기 부산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한국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품이 수입되면 관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그 외국 물품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사용 소비되기 때문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를 해요. 근데 세상의 모든 물품에다 이런 식으로 수입할 때마다 관세 부과하면 뭔가 이게 메커니즘이 좀 그렇거든. 그래서 유예를 둬요. 예외를 둔다는 거지. 그래서 관세 부과를 하지 않고 일단 들어와요. 일단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여행객들한테 팔면 그게 면세점이 되는 것인데 여기 부산 같은 데다 부산에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가서 용당 캠퍼스 쪽을 가다 보면 신선대 부두 쪽에 많이 있어요. 보세 창고를 지어요. 거기다가 물건을 갖다 놔. 그리고 뭘 안 하냐면 수입 신고하지 않아요. 수입 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수입 신고, 가격 신고, 납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 한국법으로는. 그리고 관세를 납부해야 돼. 근데 이 행위를 유보시켜다. 뒤로 미룬다고. 그래서 보세 창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놔 일단. 그 다음에 살 사람을 찾는 거야. 살 사람을 찾는 거야. 살 사람을 찾았어. 자, 원래 일반적인 국제무역이란 뭐예요? 팔 사람, 살 사람 있어. 그러면 내가 물건 보내줘서 사야 되잖아. 근데 이 거래는 뭐예요? 이미 물건을 한국에다 가져다 놓았어. 그러면 뭐만 하면 돼? 수입하는 사람이. 돈만 주면 돼. 돈만 주고 그 사람이 뭐 하면 돼? 그때서야 수입신고, 가격신고, 납세신고하고 관세 내고 이 보세 창고에서 빼가면 돼. 이게 BWT. 이게 BWT. 좋은 점이 있죠. 뭐가 좋아요? 운송에 대한 국제 운송의 리스크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좋아요? 수입자 입장에서 물건 보고 살 수 있잖아. 그죠?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뭐 물건. 그럼 이거는 많이 이루어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걸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좋을까? 한국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꾸준히 살 수밖에 없는 물건. 뭐가 있을까요? 원자재 같은 거. 어차피 한국에서 써야 돼. 일단 갖다 놔.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놔. 뭐 이렇게 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락다운. 뭐 이거는 이제 완셋의 제품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분품이나 중간재나 이런 거 수출을 해가지고 뭐 돌려받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중간 뭐 이런 방식일 수 있어요. 한국에서 그 배터리나 디스플레이 같은 걸 반도체 만들어서 조립은 베트남에서 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 OEM 방식은 뭐 많이 알죠. 네, OEM 방식은 하청 생산. 자, 이제 그래서 첫 그 사전제작 강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국가는 한국 포함해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전 세계 국가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무역을 관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국제 무역을 증진을 시켜서 국가의 부와 사회적 어떤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려고 해요. 모든 국가들. 웬만한 모든 국가라고 할 만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대표적으로 평양. 거기는 안 해요. 무역을 안 하죠. 왜 그런지는 뭐 그래요. 이유가 있겠지. 어쨌든 그런 나라들 빼고는 웬만하면 무역을 진흥하려고 합니다. 모든 나라들은. 그리고 반대로 그것이 일방적인 국가의 부에 유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입되는 물품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위협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의 산업에 위협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 대한 대비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요. 뭐 관세로 관리하기도 하고 커터를 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무역을 규율하는 3개 법으로 관리를 합니다. 대무역법, 관세법, 외국한 거래법이 있고 외국한 거래법은 저번에도 사전제작 강의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외화, 달러, 유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받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들이 담겨져 있고 관세법은 이런 통관, 보세 창고 같은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기 위한 것과 수입 물품의 관세법 14조에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법이기도 해요. 관세법은. 그리고 대외무역법은 대무역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산지 규정 같은 게 대무역법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무역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제네럴한 내용들이 대무역법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이 중요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무역 및 뭐 무역 자동화에 관한 법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규, 전자서명법 뭐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해서 요즘에 이제 무역이 제가 그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로의 전환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무역은 다 전자무역. 지금 이루어지는 상거래는 다 전자상거래야. 그렇지 않아요? 국내 기업들끼리 거래하는데 전자적이지 않은 방식 오프라인으로 편지 보내고 정보 붙이고 그렇게 거래하는 기업이 몇 개나 남아있어. 팩스도 안 쓰잖아 우리나라. 일본은 쓴대 아직까지 팩스. 그것도 아마 일본도 팩스 쓰는 건 아마 공무원들이나 쓸 거야. 일본 기업들이 얼마나 첨단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혁신적인 뭐 도요타 하면 기업 경영 혁신의 가장 최고의 식스 시그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인터넷 밈화돼서 그러는 거지. 일본의 기업들도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전자상거래 이미 전자가 돼. 아니 그러니까 이 전자상거래란 말이 상거래를 기존에 전자화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전자화해서 합시다. 전자무역이라는 것도 이때까지는
뭐 종이 문서로 무역하다가 이제부터는 전자적인 페이퍼리스를 해가지고 무역을 합시다. 그런 개념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회 모든 어떤 제도와 시스템과 솔루션의 방법에서 전자적이지 않은 방식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걸 못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할아버지도 한다는 거야. 3살짜리, 4살짜리 한다는 거야. 제가 그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2020년생이에요. 2020년생이니까 3살인가? 3살인데 얘가 나보다 유튜브를 더 잘 봐. 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뭐 재미없는 거 있으면 지가 알아서 스킵을 해. 스킵하고 막 찾아. 내가 뒤에서 얘 뭐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놀랄 노짜야. 3살짜리도 한다니까? 70 먹은 노인도 한다니까? 그게 달라져요. 그게 달라. 그러니까 이게 다 웃긴 말이에요. 웃긴 말. 너무 올드패션. 아니 그럼 교수님, 교수님이 좀 시대에 맞게 무역 실무책을 바꾸시면 되잖아요. 내가 책 쓸 시간이 없어. 책 쓸 시간이 너무 없다. 그리고 자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거 이제 별로 안 중요해. 무역 거래에서 신용장 거래 이제 거의 안 해. 라고 해서 빼버리잖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관세사 시험이라든지 국제무역사 시험이라든지 국제물류 그거 있잖아요. 원산지 관리사 뭐 이런 시험들 있잖아요. 시험 출제위원은 영감님들이 들어가거든. 안 바꾸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교과서 빼지도 못해. 시험 못 낼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단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들은 강조하는 거고 이거 뭐 좀 너무 옛날 이야기다라고 하면 옛날 이야기구나 라고 체크하고 옛날 이야기일지라도 그 옛날 분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대무역법, 관세법, 외국한 거래법이 있는데 관세법은 관세 부과 징수나 이런 이제 보세구역, 뭐 수출 통관, 원산지 판정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대외무역법은 무역업 보유번호, 종합무역선사 뭐 이런 것들, 수출입 공고, 수출입 승인, 면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외국한 거래법은 제가 사전 제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이 여기서 그랬죠? 그래서 손흥민은 비거주자다. 한국 사람이시다. 국적이 한국인이지만 한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거주자다. 영국에다 세금을 내겠죠. 손흥민 선수는 엄청 큰 돈을 벌지만 그 세금을 물론 그건 좀 다를 수 있어요. 한국 업체가 손흥민 선수를 CF 모델로 쓰면 한국 기업이 손흥민의 어떤 에이전트나 손흥민 선수한테 직접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손흥민을 관리하는 법인에게 돈을 줄 거 아니야. 그럼 그 거래는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겠죠? 그 소득은 따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세금을. 근데 토트넘 하스퍼가 손흥민한테 주는 연봉은 영국에다 세금을 내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하스퍼 구단에서 받은 월급을 영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정부에 또 세금을 내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한국 정부에 세금을 안 내요. 한번 뗐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세법의 논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세법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됩니다. 뭐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무역 실문을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여기 나열되어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언급을 이걸 많이 하면 무역 실무의 주요한 내용들을 학습하기가 어렵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통상학부에 관세와 통관 이런 수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다뤄질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어요. 내가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 몇 가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수출입 품목 관리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수출 수입품에 대한 품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수출입 품목을 관리하겠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수출입이 원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WTO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뭐냐면 무역 자유화예요. 수출입의 자유. 여러분들은 그 WTO가 1995년에 출범을 했고 한국은 바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2000년대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그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1995년 이전에는 한국도 무역 자유화 시대가 아니었어요. 수출이나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껏 수입을 해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바나나를 먹기가 힘들었어요. 95년 이전에. 근데 지금은 바나나 있어도 안 먹죠. 한국에서 바나나가 생산돼요? 안 되죠. 망고 구경도 못했어요. 지금 망고 먹죠? 망고 같은 거, 애플 망고 같은 거 전량 수입이죠. 한국 같은 거. 생산 안 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기가 까다로워요. 근데 WTO 회원국이 되면 자유무역을 해야 됩니다. 무역에 대한 제한을 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날에 이르러서 한 95년도 이후 WTO 회원국인 다른 나라 다 그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수출 수입에 대해서 완전 자유화를 해요. 그러면 뭔가 딱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뭐 개발도상국도 있을 것이고 후진국도 있을 것이고 뭔가 자유롭게 경쟁을 했을 때 안 되는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나라들 특히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개발도상국은 예외를 인정해줘. 그 나라의 치약 산업에 대해서 수입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입 제한도 무조건 안 되는데 수입 양을 제한을 하거나 커터죠, 커터. 1년에 얼마만큼만 수입한다. 내지는 수입을 하되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자국산 물품하고 수입되는 물품하고의 가격 차이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게 관세화 조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치약 산업이 뭐예요? 한국의 치약 산업, 농업이죠. 농업이 경제성이 떨어지죠. 글로벌 기준. 그러면 농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마늘이라든지 뭐 이런 과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해 올 때 수입 수량을 제한하기도 하고 외국산 그 마늘하고 국산 마늘하고 가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을 세금으로 때려버려요. 그래서 관세가 뭐 녹차나 마늘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세금이 막 400%, 500%씩 붙어요. 그런 식으로 자유화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거는 일단 오케이 알겠어. 수입은 하는데 자유롭게 수입을 하는데 들어오는 숫자 조금 제한하고 들어올 때 세금 부과한다. 대신 연원을 준다. 이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95년도 이후에 WTO 회원국이 되고 나서.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절대 안 돼는 있을 수 있잖아. 그거를 수출입 금지 품목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수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물건을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혹은 내가 어떤 물건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 물건이 아까 제가 얘기한 제약 사항에 걸리느냐 안 걸리냐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관세화 조치라든지 뭐 수입 수량 제한 조치라든지 커터를 법률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수입 수량 제한 조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걸리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수량 상관없이 세금 상관없이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이 있어요. 근데 법으로 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성분 검사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약사법이나 이런 데. 그게 뭐냐면 약,
화장품, 화학 제품들이죠. 화학 성분의 제품들은 그 성분이 정확하게 뭔지를 다 성분 검사를 해야 되고 그걸 통과해야만 수입이 돼요. 그런 식으로 규제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생물자원보호 뭐 이런 거 있죠. 헌법에 의해 체결된 공포된 조약에 의한 의무이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있잖아. 그런 것들을 정부가 이 대외무역법을 통해서 공고합니다. 그게 수출입 공고 혹은 통합 공고예요. 조금 두 개의 성격이 다른데 둘 다 대외무역법을 베이스로 해서 국민들한테 공표돼서 수출입할 때 물품에 대한 제약사항이라든지 제한사항들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수출입 공고는 주로 수출입 금지 품목 그리고 승인받아야 되는 품목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여기서 수출입 금지 품목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거 수입하면 안 된다. 총포류 같은 거 수입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수출입 공고는. 자, 그리고 통합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 공고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무역법, 관세법, 외환거래법 말고 국내에 수출하는 물건,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규정하거나 규율하고 있는 법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사법이라든지 화장품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법에 의해서 이 물품이 수입되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법, 그 내용들이 이런 법들 있죠. 약사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이런 법들이 여기저기 법 규정으로 막 흩어져 있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수출입과 관련된 규정만 싹 긁어 모아요. 소트해가지고. 그게 통합. 그래서 통합 공고 보면 어떤 물건이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고 그 규제 사항에 따라서 뭐 식약청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내용이 많겠죠.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리고 승인을 받아서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수출입 공고 예시를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왼쪽에 HS라고 HS Harmonized System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HS 코드라고 하고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예요. 이거 HS 코드라고 하는 거는 무역 상품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뭐 가장 유명한 분류 방식 중에 SITC하고 HS가 있어요. 이 CCCN은 HS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 SITC하고 HS가 많이 쓰이는데 오늘날 HS가 그 어떤 특정한 상품의 규제나 제한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관세 부과, 원산지 결정 기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할 때 특히 FTA 같은 경우 FTA 협정문을 보면 각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HS 코드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HS 코드 같은 경우에는 물품, 수입 수출하는 물품을 카테고리화하고 규율하고 규정하는 어떤 룰이자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HS 코드는 전 세계 공용어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팟이라 그러면 한국어로는 팟인데 영어로는 레드빈이잖아. 서로 언어가 하마디 않잖아. 다르잖아. 근데 HS 코드는 팟이면 그 HS 코드가 같다는 거야. 미국도 같은 코드, 유럽도 같은 코드, 중국도 같은 코드, 한국도 같은 코드 있어요. 편하겠죠.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각 국가마다 자국의 수출입과 관련된 어떤 규정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관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각국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HS 코드 뭐에 대해서 각 국가가 어떻게 규율하고 규정하고 세금 어떻게 부과하는지를 코드별로 정리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기도 편하겠죠. 저 나라에 내가 팥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저 나라에 팥에 대한 관세가 얼마인지, 팥을 저쪽 나라에 수출하는데 저쪽 나라에서는 어떤 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 코드가 같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HS 코드예요. 그래서 이게 1988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S 코드는 보통 글로벌 스탠다드는 6자리로 돼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뒤에 4자리가 국내용으로 4자리를 더 붙여요.
요게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6자리에다가 뒤에 3자리를 붙이는 나라도 있고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를 붙여서 각 국마다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HS 코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29번 슬라이드에 있는 거 020840에 해당되는 거는 고래나 돌고래 얘네들 살아있는, 아마 살아있는일걸? 맞나? 아, 살아있는이 아니겠다. 고기네. 네. 아마 02 조금 더 앞쪽 숫자에서 살아있는 고래가 분류될 거고, 여기는 뭐예요? 고래나 돌고래류의 고기입니다. 고래고기 수출할 수가 없다. 규정을 해놨다. 고래고기 수출 안 돼. 돈백이라나? 뭐 그거잖아 그거. 자, 그 다음에 통합 공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까다로운 게 약하고 화장품이에요. 이게 제일 까다로워 사실. 식품, 그 먹는 거, 약, 화장품이 제일 까다로운데 이 화장품법이나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이렇게 모아서 알리는 게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01, 02, 10이 있는데 01이니까 살아있는 소예요. 살아있는 소. 01이니까 아마 살아있는 소가 맞을 텐데, 자, 보면 01, 02, 10까지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가 포함이 되는데 10이 있고 20이 있어. 10은 젖소고 20은 유구야. 근데 여기 뒤에 1000, 그러니까 뒤에 네 자리는 한국이 붙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앞에 01, 02, 10은 글로벌 스탠다드, 뒤에 1000, 2000은 한국이 부과하는 거라고. 여기서 나눠. 왜 나누느냐? 1000은 젖소야. 2000은 뭐야? 유구야. 차이 알아? 변준호 뭐야? 차이점 뭐야? (1000은) 암소고 (2000은) 수소야. 우리가 젖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 암소는 우유 생산을 하죠. 수소는 고기만 먹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코드화 시켜놓은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수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 그리고 한국종축계량협회장에, 이거 외울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금 수출입 공고나 통합 공고를 가르쳐 주는 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 지금 강의 자료에 있는 이 텍스트를 외우라고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국종축계량협회장, 나도 이런 거 몰라. 찾아보는 거야. 이런 게 있으니까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신고를 필요한 후 수입할 수 있어요. 그냥 수입, 만약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한테 검역 안 받고 한국종축계량협회장에게 신고를 안 하면 외국에서 뭐 아르헨티나나 호주나 캐나다 같은 데서 그 우유를 채취할 목적으로 젖소를 수입하면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산항에서 빠꾸. 살아있는 소인데 빠꾸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배 태워서 보내야 되거든. 얘가 이미 아마 뭐 그 소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소가 배 타고 오면 이미 제정신이 아니야. 진짜 그래요. 소 같은 경우에 뭐 퍼스트 클래스에서 안 태우거든. 얘가 푸바오가 아니잖아. 푸바오는 비행기 태워서 오지. 완전 VVIP니까. 근데 젖소 수입하는데 비행기 태워올 정도로 멍청한 사람 없어요. 배 태워온단 말이에요. 배를 태우면 얘가 한 보름 뭐 20일 이렇게 배 타고 오잖아. 소가 제정신이 아니야. 배에서 내리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수입을 해도 소가 소 노릇을 할지 바로 죽을지 아무도 예측 못해. 근데 다시 빠꾸 시킨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폐기. 그럼 얘 폐기시켰으니까 에이 그래도 고기니까 먹자? 절대 안 해줘. 왜? 뭘 못했어요? 검역을 통과합니다. 그냥 폐기야. 그냥 폐기야. 이거 쓸지도 못해.
그러면 그걸 수입한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젖소 같은 거 수입하려면 규정을 알아보고 통합 공고에 살펴보고 이게 해당 사항이 된다면 사전 조치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하고 검역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전략물자 수출. 이거는 이제 그 같은 수출입 공고인데 전략물자라는 게 있어요. 전략물자라고 하면 뭐 하고 되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무기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폭탄, 화약, 미사일, 총, 총알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요즘에 오늘날에서는 뭐가 있냐면 요즘 전쟁이라는 거는 옛날 같은 전쟁이 아니잖아요. 요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지금 1년 반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에어컨 밑에서 수업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전쟁 중이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게 한 2,000km, 1,000km인가? 뭐 한 2,000km 더 되겠다. 한 8,000? 지구 반대편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지구 한 3분의 1바퀴 옆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사자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게 전쟁이 끝나야 통계가 정확한 통계들이 나오겠지만 뭐 대략 어림 잡아서 러시아는 지금 자기들이 투입한 전차 파괴된 전차만 2,000대 이런 숫자들이 나와요. 전차가 2,000대가 파괴됐다는 건 전차 한 대당 4명에서 5명이 타거든. 전사자가 한 10,000명, 기본적으로 전차병이 한 10,000명 정도 죽었다는 거예요. 계산이.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 중이야. 오늘날의 전쟁은 근데 그런 전차나 대포나 총과 군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로 싸워요? 뉴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뭐 모스크바를 때렸니? 뭐 그런 얘기 나오죠. 다리를 파괴했니? 드론이 날아다니고 그런 시대야. 그럼 드론을 조작을 하는 거를 다 뭐예요? 디지털 장비잖아. 그러니까 반도체도 다 전략잖아. 전략물자. 카메라, 고성능 카메라 정찰을 할 수 있잖아. 적지에 날아가가지고 적군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다 촬영할 수 있잖아. 카메라도 전략물자야. 무기뿐만 아니라 무기를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환된다는 거죠. 전환. 그렇게 쓸 수 있는 물자들도 다 전략물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장비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에 따라서 허가를 득하거나 승인을 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잖아. 반도체 메모리 이런 것들. 이거 얘기했고, 자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되나? 거의 다 왔네. 자 HS 코드에 대해서 그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마칠게요. 이게 이제 0305593000이 명태입니다. 이게 숫자 10자리를 그냥 쓰는 것 같은데 앞에 4자리를 쓰고 점을 찍고 2자리 쓰고 대시를 한 다음에 숫자 4개를 붙여요. 그게 이제 구분법인데 뒤에 숫자 3000은 한국이 부과한 거예요. HSK라고 해가지고 한국이 부과한 거고 요 앞에 6자리는 HS입니다.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 그리고 여기 030559는 명태고 그래서 이게 숫자가 앞에서부터 갑니다. 우리 보통 숫자는 이렇게 가잖아. 근데 이거는 숫자가 이렇게 와. 그래서 앞에 2자리는 챕터 U라고 하고 마이크가 맛이 갔네. 중간에 여기 05는 헤딩이라고 호라고 해요. 네, 그리고 59는 서브 헤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품목 번호라고 하기도 하고 3번이라고 하기도 하고 HS 코드라고. HS 코드는 WCO 그 협정에 따라서 붙인 정식 명칭이 하모나이즈드 시스템. 왜 하모나이즈냐? 이게 조화 제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이게 만들어질 때 원래 그 물품을 국제무역에서 분류하던 시스템이 두 개가 있었어요. 무역 통계 목적이 있고
그 관세 부과 목적이 있었는데 그 두 목적을 조화롭게 조화시켜놨다라는 뜻에서 하모나이즈드 시스템이라고 붙였고, 품목 분류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버링을 해서 이 카테고리화를 시킨 거잖아. 그래서 품목 번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 품목 번호를 기준으로 각 국가들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세금 할 때 세자잖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번호예요. 그래서 세 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품목 번호, HS 코드 세 번 다 똑같은 말이야. 얘네들 말하는 거야. 얘네들. 자, 지금은 030559라고 했을 때 명태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HS 코드라고 치면 HS 코드라고 치면 관세청 HS 코드 이게 뜹니다. 들어가 보세요. 뭐 다른 사이트도 있는데 관세청이 제일 그래도 국가기관이니까 중앙행정기관이니까 여기서 제공하는 게 제일 좋고 자료도 제일 풍부해. 자, 여기 보면 쭉 있죠. 여기 미국 국기 그려져 있죠. EU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거 다른 나라의 HS 코드 알고 싶으면 요 국기 누르면 돼요. 그럼 이건 미국 거. 네. 그리고 한국 거는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매트릭스화 돼 있어. 매트릭스화 돼 있어서 수업 끝나면 이거 필요가 있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담배를 눌러보면 그러니까 24와 그러니까 제일 앞에 숫자 두 개가 24로 시작하는 게 담배와 관련된 물건들이 다 거기 분류돼요. 그래서 2401의 입담배. 입담배 뭐야? 저기 전라도 쪽에 가보면 담배 농사 짓는 농가들이 있거든? 네. 그 상태가 되고, 시가 여러분들이 피는 건 뭐야? 걸련. 여러분들이 뭐 말보로나 더닐 같이 이렇게 종이에 말려져 있는 요런 담배 있죠. 그걸 걸련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왜 여기 들어갔냐면 난 전자담배가 어디로 분류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자담배는 어디 있을까? 진짜 몰라서 그래요. 교수님이 미리 조회해 본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담배라는 텍스트가 눈에 딱 들어왔는데 순간적으로 전자담배가 어디로 분류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어딜까요? 여기 있으려나? 여기 필터 담배까지밖에 없는데? 그럼 뭐 있을까? 그 밖에 다 제조 담배.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없네? 호담배, 파이프 담배. 그렇죠? 물담배, 워터파이프. 여기 있네. 보여요? 전자담배용 용액. 그죠? 근데 전자담배용 용액이란 게 그 안에 카트리지를 말한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럼 전자담배 기계는? 궁금하지 않아요? 나만 궁금해. 여기 있네요. 854340의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 장치. 전자담배 피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 전자담배 피니까 냄새 안 난다고. 근데 나 미안한 말이지만 많이 나. 내가 교수님이 고3 때 수능을 치고 담배를 피기 시작해서 30살 되던 1월 1일 날 담배를 끊었어요. 딱 10년을 폈어요. 10년 조금 더 되겠지. 고3 수능 치고 나서 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살에 담배를 끊었으니까 담배 끊은 지가 1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핀 기간보다 담배를 끊은 기간이 더 길어. 그만큼 내가 담배 냄새에 예민해. 나는 아마 내가 연구실이 3층인데 경영대 1층에서 누가 앞에서 담배 피면 난 냄새가 느껴져. 3층 높이에서. 모르겠다. 부경대 정권 앞에서 피는 것까지 내가 감지를 못하겠지만 경영대 1층에서 피는 건 3층에서 느껴져. 창문 열어놓으면. 그게 뭐예요? 그 전자담배가 여러분들 그 주변에 피는 사람들 보면 이게 찐다라고 하는 거거든. 찌잖아.
그게 뭐예요? 기화시키는 거예요. 기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여기 분류되고 전자담배 그 카트리지를 흡입하기 위한 기계 장치 있잖아요. 그거는 854340에 분류돼요. 이걸 내가 왜 찾아봤냐면 요 분류가 언제 생겼을 것 같아요? 854340에 요 장치 있잖아요. 이 장치가 만들어지고 나서 HS 코드화로 분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담배를 필 때는 담배값이 2,500원이었거든. 내가 담배값 2,500원일 때 담배를 끊었단 말이야. 그때는 전자담배가 없었어. 2010년까지만 해도. 그러면 2010년에는 이 장치가 없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담배를 끊고 10년 넘게 담배를 끊은 기간 동안 그 전자담배가 만들어지고 전자담배를 피기 위한 기계가 발명이 돼서 세상에 나왔어. 그럼 이게 국제 무역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HS 코드가 생겨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물건은 HS 코드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신제품이 등장하면 매년 4년마다 주기로 개정을 해서 이런 신제품들을 HS 코드로 부여를 해요. 전자담배는 뭐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일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쓰는 태블릿 PC. 태블릿 PC 처음에 잡스형은 아무 생각 없었겠지. 만드는데 목적이었겠지. One more things 해가지고 딱 들고 나왔어.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저거는 휴대폰인가 과연 PC인가? 지금은 태블릿 PC가 어떻게 분류되느냐? 여기서 태블릿은 저건데 약인데 이겁니다. 휴대용 자동 자료 처리 기계. 자동 자료 처리 기계가 뭘까? 컴퓨터죠. 컴퓨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태블릿 PC 중에 그 통신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걸로 전화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거의 다 와이파이 모델 쓰잖아요. 그거는 이게 아닙니다. 어디로 갈까? 전화기죠. 걔는 전화기. 그래서 이게 그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통신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기준을 나눠요. 그래서 모바일 칩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잘 이제 모르죠. 이거 옛날 기호죠. 옛날에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 쓰기 전엔 이거였잖아. 전화기가. 근데 여러분들은 바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통신칩 기준으로 통신칩이 없는 와이파이 모델은 이거야. 이거. 휴대용 자동자료 처리. 그러면 이 휴대용 자동자료 처리 기계라고 하는 이 용어가 과연 언제 만들어졌겠냐는 거야. 스티브 잡스 이전에는 없던 말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만들고 나서 야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이제 저거 세금 어떻게 부과할 거야?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세계 관세 기구가 이렇게 부과를. 그리고 여기 보면 8% 이렇게 나와 있죠. 세금 관세율이 8%라는 뜻이고 C 해가지고 0% 돼 있죠. C는 WTO 협정세율에 의해서 0%입니다. 그러니까 그 휴대용 자동 자료 처리 기계는 기본 세율이 8%인데 WTO 회원국들 간에는 저 태블릿 PC를 수출입할 때 관세율을 0%로 한다는. 뭐에 의해서? WTO 협정에 의해서. WTO 회원국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나라들은 다 WTO 회원국이야. 평양 빼고. 일본, 중국 다 WTO 회원국. 러시아도 WTO 회원국. 그러면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 저
휴대용 자동차료 처리 기계를 할 때는 관세를 부과하죠. 이유는 기술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첨단 IT 장비들이 장벽 없이 수출입 되기 위해서 WTO가 이런 특히 새로운 디바이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WTO 협정으로 세율을 막 빵퍼센트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HS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고 오늘은